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데 이어서 청와대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두고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두 분 전문가와 함께 관련 소식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김창룡 인제대학교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장관 후보자 2명이 오늘 낙마했습니다. 먼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기자들에게 이메일로 짧게 사퇴 변을 하고 길게 부연 설명을 하진 않은 것 같아요. 예상하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예상을 했습니다. 이미 두 사람은 곤란하다고 이미 제가 거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밝힌 바가 있고요. 저는 이렇게까지 가게 된 배경을 한 2가지로 보는데 여론이 가장 악화됐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와대 대변인이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가지고 즉각 사퇴를 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 문 대통령 지지율이 최저를 기록하는 이런 여론 악화는 대통령의 선택의 입지를 굉장히 좁혀놨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그 2명의 그러니까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하고 또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두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문제점이 자체가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서 국토부 장관이 투기 의혹에 얽혀 들어갔다는 것은 앞으로 그 장관 강행을 하더라도 임명 강행을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큰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또 조동호 이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도 보면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여기 내용을 보면 아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부 동반 출장이라든가 또 유령 단체 비슷한 그런 학술회에 참가했던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국민적인 반대에 청와대가 사실상 백기를 든 거죠. 여론 악화가 가장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번에 낙마하게 된 거는 근본적으로 일단 인사 추천과 검증이 잘못됐어요. 이번에 보면은 7명의 후보자 중에 사실은 흠결이 대다수가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 두 사람의 경우는 가장 심한 경우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근본적으로 그 잘못된 인사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시정하지 않고는 앞으로 여론을 잘 무마하고 국정 운영을 잘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고요. 최근에 또 급속도로 김의겸 대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더불어서 더 이 장관이 청문회에 더 관심을 갖게 되면서 불똥이 튄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4.3 재보선에 지금 바로 앞두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굉장히 악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서둘러 오히려 진화에 나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든 제가 이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도입된 게 한 2005년쯤에 도입이 됐는데 그 이후에 그전에 다른 청문회도 그전에 한 2000년 경부터 시작됐습니다마는 이렇게 인사 개각에서 이렇게 7명이 했는데 이렇게 문제가 많은 인사는 상당히 이번만큼 이렇게 된 경우는 굉장히 드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사 검증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오늘 이제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의 발표 내용 중에서 청와대가 최 후보자의 입장과 청문회에서 제기된 부동산 관련 문제 등을 무겁게 받아들이기로 했다라는 부분, 앞서서 이제 그 발표를 하고 나서 기자와 일문일답을 했던 내용들도 있었는데 거기에 있어서는 사실 7대 원칙을 제시했고 조 후보자, 최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국민 정서에 배제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것이다라는 취지에도 대답을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검증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 아닐까요? 네, 검증 부분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싶겠죠. 그러나 저는 검증 과정에서 굉장히 큰 잘못이 있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청와대 지금 설명은 7대 인사 배제 기준에 크게 어긋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별로 어긋나지 않았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데 미흡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 굳이 따지고 들어가면 7대 인사 배제 기준에 저는 어긋나는 항목들이 꽤 있다고 봅니다. 가령 뭐냐 하면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인 경우에
한때 이제 3주택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중에 3주택에서 어떻든 그걸 사서 보유하는 과정에 지금까지 현재까지 과정에서 하나는 이제 증여를 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언론 분석이나 이게 따르면은 이 야당의 분석에 따르면 20억 넘는 시세 차익을 거뒀다는데 이런 걸 보면은 여기에 보면 불법 재산 증식이라든가 이거는 이제 불법은 아니다라는 거로 아마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의 이런 것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논란에 그다음에 이 딸과 사위에게 재산 이 아파트 분당 아파트를 물려주고 이 과정에서 증여세는 내긴 냈습니다. 물려주고 다시 거기에다가 3천만 원 전세 보증금에다가 그다음 160만 원에 또 이제 월세를 내면은 또 그것도 또 자식들한테 또 주게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편법과 불법에 과연 어디에 해당되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7대 기준에도 저는 안 맞다고 보고요. 국민 여론에 안 맞는 게 교통부 장관으로서 그런 것도 있고 아까 조동호 과기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참 여러 가지로 볼 때 참 안타까울 정도로 여러 가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느냐.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외유성 이 국가 기금 국가의 지원금으로 외유성 출장을 가는데 10년 동안 무려 46차례 간 거로 지금 공식 기록만 나와 있어요. 그 중에 36차례를 부부 동반으로 갔고 거기에 그 간 것 중에 일부는 아들들의 두 아들의 이런 졸업식이라든가 이런 때에 맞춰서 갔고 그다음에 두 아들의 또 호화 유학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7년쯤 한 7억을 송금하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뭐 장남인 경우는 240만에 월세에 살고 거기에 포르쉐 또 외제 자동차를 사주고 이런 것들이 너무 국민 정서에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발표에서 조동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가 굉장히 많이 언급했던 부분이 해외 부실학회 참석과 관련된 검증에 미흡함을 지목했던 것 같아요. 교수님이시다 보니까 이런 학회에도 많이 참석을 하실 것 같은데 이번 이 학회 참석이 왜 문제가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 부실학회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예. 학회 국제학회가 여러 개 있는데 예. 말하자면 공인된 실체가 있는 학회냐 유령 학회냐 이걸 따지는데 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학회는 그 유령 학회다시피 어떻게 보면 출장을 가는 명분으로 활용하는 악용하는 그런 학회에 갔다는 것은 그야말로 출장비만 받아서 외유하는 그런 곳이 아니냐. 교수들이라면 내가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 사전에 알고 이런 것을 하지 않았냐 차원에서 저는 교수로서의 학자로서의 도덕성에도 큰 문제가 있고 그것도 지금 지적해 주셨다시피 우리 김 본부장께서 벌써 10년 사이에 거의 46회 이건 거의 뭐 1년에 한 8번씩 나갔다는 소리거든요. 과연 어느 정도로 그 출장의 정당성 내지 그 적절함이 돼 있는지 이런 것은 검증이 얼마든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청와대 인사검증팀에서 좀 소홀하게 그 사람 당사자의 해명만 듣고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결국은 이렇게 낙마까지 이어졌다는 것은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 이 사안과 관련해서 저는 사과를 하고 앞으로 강화하겠다. 이런 입장까지도 전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발표에 따르면 일단 인사검증은 공적 기록과 세평으로만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본인 스스로가 참석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알 수가 없었다, 한계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건 굉장히 궁색한 해명이고요. 본인은 어떤 형태로든 정당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검증 시스템이란 것은 그런 주장과 말에 대해서 제3자가 얼마든지 확인해보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나는 이것이 타당하다고 봤지만 검증 과정에서 이건 유령 학회다. 아니면 출장에 문제점이 있다. 이런 걸 얼마든지 밝혀낼 수 있는데 뒤늦게 그런 걸 가지고 본인의 해명만 들었다. 이것이야말로 형식적인 검증을 하지 않았느냐. 오히려 반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해명이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럼 이 한마디만 해명 부과하자면요. 예. 그 아까 이제 이 7대 인사 배제 기준에 과연 맞느냐에 대해서 뭐 최종호 교통부 장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그 경계선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조동호 후보자 같은 경우는 10년간 46개 해외 출장을 가면서 유령 학회에 사실 부실 학회라는 표현을 청와대가 썼는데요. 이런데 만약에 갔다면 실제적으로 활동한 게 제대로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과연 부부 동반으로 갔을 때 공금을 부부 동반에 쓰지 않았다고 이번에 청문회는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만약에 그 공금을 하는데 부부 동반이 같이 가서 같이 썼다면 이런 것들은 진짜
불법으로 해가지고 소위 수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단순한 도덕성 문제가 떠나서 굉장히 불법성의 의혹 여지도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이번에 낙마 여부를 떠나서 철저하게 이런 재벌 방지를 위해서 오히려 철저하게 조사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청와대도 뭐 사실 이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후보자로 지명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오늘 했었는데 뭐 인사 검증에 있어서의 뭐 완결 부분은 인사청문회와 언론의 취재 부분도 있다라는 내용도 오늘 있었어요. 이 부분은 그만큼 뭐 청문회에서의 의혹 제기 그리고 언론에서 의혹 제기 부분을 받아들이겠다라는 의도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죠. 저는 이번에 참 불행한 사태였지만 이 불행한 사태 속에서 인사청문회란 좋은 제도를 저는 다시 살렸다. 그런 어떻게 보면 불행 중에 다행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는데 왜냐하면 인사청문회 제도는 선진 제도로서 장관뿐만 아니라 이런 적격한지 윤리성과 전문성, 도덕성을 따져보는 좋은 제도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이게 통과 의례로 그동안 지나오다 보니까 무용론이 많이 많았고 이번에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2명이 걸러졌다는 것은 앞으로 인사청문회 제도가 저는 자리 잡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고 좀 전에 좋은 지적들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여기 조동 그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 이런저런 윤리나 법적인 문제도 논란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저는 더 심각한 문제는 그날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데 있어서 장관으로서 설득력 있는 그런 자기 변명이든 해명이든 제대로 내놓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저런 사람들이 장관으로 가게 되면 어떤 관할 부처에 대한 통솔력도 없고 자기 표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점이 많이 노출돼서 오죽하면 여당 국회의원 후보가 여당 국회의원이 하루만 청문회를 어영부영 넘기려고 하지 말라 제대로 답변하라는 식으로 촉구를 했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누가 장관 후보가 되든 간에 그런 자기가 왜 돼야 되는지 그리고 또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건 좀 불가피했다면 그런 사정을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설득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불가능하다면 전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적극 동감인 게 특히 최종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차관을 지냈는데 답변하는 거 보면은 뭐 장관으로서 업무 수행에 결정적 문제가는 없는 거로 그런 뭐 도덕성 논란을 떠난다면, 근데 이제 조동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교수하다가 이제 추천을 받았는데 여러 가지 답변 태도라든가 여러 가지 능력으로 볼 때 과연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 정도였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점에서 근데 이번에 이제 이 정부에서 2명이나 한 번에 낙마한 거에 대해서는 청와대나 이 여권에서 굉장히 부담이지만. 그러나 또한 어찌 보면은 다행스러운 기회가 되는 게 이런 식으로 2 사람을 낙마시킴으로 인해서 인사청문회 제도를 아까 말씀 살려내는 측면도 있고 또 이 여권이 또 사실 심기일전에서 새로운 국정운영 이 2 사람으로 끝날 또 추가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심기일전에서 새로운 이 문재인 정부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야권에서는 사실 오늘 나온 이 발표를 보면서 특히 한국당 측에서는 꼬리 자르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7명 다 지명 철회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야권의 반응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번 7명의 후보자들이 보면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도덕성 논란거리들이 많았어요. 사실은 그건 제가 봐도 하여튼 이번이 제일 심했나지 않았나 생각이 들면 야당이 7명을 거론하는 것까지는 있을 수 있는데 야당이 근데 태도를 어저께부터 조금 바꿨더라고요. 7명 전원이 자격이 없다 그러다가 일단 김현철 이제 통일부 장관하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사퇴시키라는 중점을 두면서 나머지에 대해서는 일부에 대해서는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 줄 수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조금 이제 7명 다는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7명 다 전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한국당은 본인들의 가장 정치적으로 이런 도덕성 논란을 따라서 정치적으로 지금 가장 반대하는 사람이 이제 김현철 통일부 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기 때문에 이 2 사람을 오히려 지켜내기 위해서 오히려 다른 2 사람을 꼬리를 잘라낸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저는 한국당도 이런 현실적으로 국민들의 또 이런 공감도 같이 얻으면서 같이 일종의 정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 기능을 한다면 7명 다로 하지는 말고 그중에 몇 사람을 골라서 하는 타겟팅을 해서 하는 게 오히려 더 설득력을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야권에서는 이렇게 박영선 후보자 그리고 김현철 후보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끝까지 철회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나오는 이야기로는 더 이상의 지명 철회는 없다, 잦은 사퇴는 없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이렇게 강행한다고 한다면 좀 어떻게 앞으로의 전국 예상하십니까? 저는 사실 청와대에서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 정도는 선택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7명 전원을 부적격, 물론 그런 주장은 할 수 있지만 그건 정치 공세라고 보고요. 이미 2명을 낙마시켰고 사실상 그리고 또다시 2명 하면 7명 중에 4명을 낙마시키면 그야말로 정말 청와대가 앞으로 국정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7명 중에 2명이면 적어도 야당과 협치할 수 있는 성의는 보였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2명을 콕 찍어가지고 김현철 후보와 박영선 후보도 낙마 대상으로 거론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문 대통령이 김연철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앞으로 한반도 평화 정책과 관련해서 문 대통령이 굉장히 신임하는 그런 후보이기 때문에 낙마시킬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보고요. 특히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도 대통령의 신임이 굉장히 두텁습니다. 그것도 여성 장관 비율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도 저는 지키기 위해서 나설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저는 마무리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예. 근데 인사 검증 한계는 사실 이번에 스스로 좀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사 검증에 있어서 사실 청와대 인사 민정 라인 교체 이야기 벌써 야당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교체 필요성 없다라고 보십니까? 필요성 없다라기보다는 저는 인사권자가 이런 부분에 문책보다는 보완을 선택했습니다. 앞으로 인사검증 시스템을 강화하도록 그래서 한 번 더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죠. 그렇지만 야당들도 그런 주장을 하는 데는 지금 차관급 이상 인사 11명 정도가 낙마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이 그렇게 문책을 하거나 이런 기보다는 책임을 주고 그 책임에 따르는 권한 행사를 하도록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이 이런 권한 행사에 따른 결과가 국민적인 그런 설득력을 얻지 못한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그런 방법을 주로 택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상당히 저는 심각한 그런 인사 시스템의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제 의견 말씀하시죠. 저는 그 대통령께서 이번에 두 사람을 사실상 한 사람은 지명철례는 처음이거든요. 한 사람은 잦은 사퇴 이렇게 두 사람을 물러나게 했는데 저는 이번 기회에 집권 지금 만 2년이 지금 5월 10일이면 만 2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집권 2년에서 이제 3년 차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이 인사 라인이 조조 라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현옥 인사수석과 조국 민정수석인데 조조 라인이 고생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검증 부실도 많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한번 교체를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낙마한 장차관급 인사가 이번 전에 그러니까 6명이 이미 있었고 이번까지 하면 8명이죠. 8명에다가 그동안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정도 논란이 된 사람 8사람을 장관 임명을 강행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과거에 보면은 제가 정치부 기자를 하면서 보면은 2-3번 연속으로 이렇게 낙마를 하게 되면 민정수석들이 물러난 경우가 꽤 있어요. 그리고 특히 노무현 정부 때 제가 청와대 출입 기자를 했었는데 당시 기억도 생생한데 그때 2005년 1월에 이기준 교육부총리가 도덕성 논란으로 5일 만에 낙마하니까 이 한 건으로 인해서 바로 민정수석, 박정규 당시 민정수석과 인사수석을 바로 교체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게 굉장히 누적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국정 운영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도 한번 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을 통감하고 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교체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시고 아직은 시스템 개선을 위한 기회를 준 것이기 때문에 물러나는 것은 좀 시기상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다른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는 것이 이번에 이렇게 청문회에서 굉장히 야당의 공세가 강했던 것이 이 4.3 보궐선거에 있어서의 주도권 싸움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이번 4.3 보궐선거 두 곳에서 치러지는데 먼저 창원 성산 이곳은 단일화 후보가 있고 한국당의 보수 후보 1대1 양강 구도다라는 분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지역에서의 마지막까지의 관전 포인트라면 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일단은 두 곳이지만
상당히 당 대표들이 가서 그야말로 총력을 기울이는 곳이라서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그 의미가 바로 이번 이 부산 경남 지역에서 벌어지는 재보궐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느냐가 내년 총선을 가는 하나의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이 풍량계를 볼 수 있다. 그런 점이 있고, 또 하나는 이 황교안 한국당 신임 대표 같은 경우는 대표가 되고 난 뒤에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진두지휘를 하고 있어서 두 군데서 다 성공을 거두느냐, 한 군데 혹은 1승 1패를 하느냐, 아니면 전패를 하느냐에 따라서 당내의 장악력 내지 리더십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황교안 당대표가 사실은 당내 기반이 약하고 친박계의 지원을 받아서 거기 왔다는 이런 세평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당선을 시킴으로써 입지가 튼튼해지고 앞으로 이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권한 행사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입지를 넓힌다는 차원에서 사실은 2석 이상의 큰 의미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하나는 창원 성산 같은 경우는 진보 진영의 정치 1번지라고 할 정도로 그렇죠. 진보 진영이 가장 우세한 것이고, 또 통영 고성 같은 경우는 야당이 어떻게 보면 텃밭이었기 때문에 이 두 곳은 탈환이냐 수성이냐 이런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데, 지금 보니까 사전 투표 선거율이 거의 2배가 넘듯이 많이 올라간 것은 그만큼 일반 국민들은 별로 관심이 없지만 당이 사활을 걸고 지금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창원 성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쪽 후보가 좀 더 유리한 판세라고 좀 보시나요? 지금 여러 가지 그 여론조사나 언론 보도를 보면 사실상 여당 후보는 아니지만 단일화를 통해 가지고 정의당 후보가 여영국 후보. 그렇죠. 정의당 후보가 한국당 후보를 앞서가는 쪽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고, 또 통영 고성은 그 반대의 현상이 벌어져서 지금 언론이 예측으로는 1승 1패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승 1패다. 이번 보궐선거 판세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구체적인 여론조사는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수치를 밝히기에는 조건이 있어야 되니까 공개하기는 그렇고, 현재 창원 성산에서는 단일화 전에는 한국당이 미세하게 앞서는 듯한 분위기였으나 단일화된 이후에 정의당의 여영국 후보가 지금 다소 앞서가는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강기훈 한국당 후보는 지금 추격하는 양상이고요. 그리고 통영 고성은 한국당의 정점식 후보가 좀 다소 앞서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의 양문석 후보는 좀 맹추격을 하는 이런 상황인데, 현재 상황으로 판세로 보면은 1대1인데 지금 3일 남지 않았습니까? 근데 3일 후에 깼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1대1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아니라 이제 범여권이라 그래요. 정의당까지 하면 범여권이 2승을 아예 거두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럼 통영 고성에서도 민주당이 승리를 할 것이다. 만약에 맹추격해서 뒤집은다면 그리고 여론조사라는 게 이게 또 그대로 믿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당이 또 2승할 가능성도 창원 성산에서 조금만 더 추격하면 하기 때문에 그 세 가지 가능성이 다 열려 있는 거죠. 근데 아까 말했지만 이번 선거에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이 지금 현재 부산 경남은 전통적으로 한국당의 텃밭이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 아닙니까? 바로 그 점에서 부산 경남은 특히 작년 지방선거 때 민주당이 승리를 거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여기서 누가 주도권을 차지하느냐가 앞으로 전국적인 주도권, 전국 주도권을 차지하느냐하고 굉장히 연관돼서 지금 여기가 경남 제일 남쪽에서 벌어지는 선거가 내년 총선까지 지금 남쪽의 이 봄바람이 내년 총선의 그 바람과 이런 사이에 어떻게 올라가느냐, 북상하느냐 이런 영향을 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번에 아까지만은 한국당의 새 대표를 맡은 황교안 대표의 거취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점에서 양당은 지금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근데 1승 1패가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저희는 어디까지나 좀 가정을 해봐야 하니까 만약 1승 1패가 된다고 하고, 그리고 그 1승을 하는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도 사실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 측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리더십 이런 것에 대해서의 판단, 평가에 대한 기준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1승 1패일 경우에는 사실은 책임론을 묻기에는 부담이 되고, 또한 어디에 이겼느냐에 따라서 결론은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나름 선전 내지 선방했다고 평가가 엇갈릴 것이기 때문에 1승 1패는 좀 유보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통영 고성에서 한국당이 승리를 하고 창원 성산에서는 패하게 된다면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은 좀 어떻게 저희가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까? 네,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은 일단은 큰 플러스 마이너스가 크게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당 지난번에 전당대회에서 227 전당대회에서 뽑힌 뒤에 이렇게 이번에 가서 이제 완전히 거기에 이제 머물면서 뭐 두 군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선거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두 군데에서 비록 두 군데밖에 안 치르지만 두 군데서 다 승리할 경우는 진짜 리더십의 날개를 다는 격이 되는데 한 군데를 달게 되면 무슨 책임론이 크게 제기될 상황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야 황교안 대표로 인해서 완전히 판세가 뭐 달라졌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뭐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황교안 대표가 또 추가로 그 이후 어떻게 되느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이 1차 시험은 그냥 뭐 관문을 통과하는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됩니다. 근데 사실 최근에 황교안 대표 하면 또 꼬리가 붙는 부분이 김학의 전 차관 네. 수사와 관련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도 사실 황 대표의 정치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뭐 이번에 이제 재보선에 영향을 주는 게 바로 보면은 현재 뭐 투표율도 영향을 주지만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같은 경우도 영향을 주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장관 이 검증 요 부분이 되면서 몇 가지 변수가 되고 있는데 분명히 김학의 전 차관 건은 한국당에 부담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 예. 또 황교안 대표가 여기에 직간접적으로 뭐 연루가 된 게 있는지 없는지는 대체로 거론되고 있는 게 이제 그거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거를 알았는데 제대로 이거를 차관 문제를 강하게 이렇게 처리하지 못하지 않았느냐라고 그걸 여당이 주장을 하는 건데 근데 이제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에서는 황교안 법무장관은 이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별로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별로 관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라는 상황이어서 현재 이 건 자체가 황교안 대표에게 상당히 논란의 소지는 상당히 있는데 정치 생명을 당장 좌우할 정도의 뭐 그거는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저는 그 점에 있어서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이 황교안 그 대표가 김학의 CD 사전 인지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느냐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사실은 본인은 CD에 대해서 부정을 했고 기억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정직성하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서 보면 박영선, 박지원, 신경민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봤다. 이구동성으로 그 사전에 인지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서 말하자면 자신은 기억이 없다. 정치인들의 기억이 없다라는 그런 표현은 나중에 보면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자신은 관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CD 사전 인지 여부에 대한 정직성 이런 부분은 앞으로 논란이 될 것 같고 예. 그런 것이 자칫 대표의 도덕성이나 리더십에 문제가 될 수 있고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그걸 계속 논란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대응을 좀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기억이 없다. 부정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런 자체를 부정하다 보니까 이제 거짓말 논란에 휩싸여서 여당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대응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내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이게 계속 논란이 될 걸로 봅니다. 이 부분이 더 계속 크게 논란이 될 부분일 것이다. 그렇죠. 4.3 재보궐선거 끝나고 나서 한국당이 해결해야 될 숙제가 사실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5.18 관련 네. 망언 징계 의원들에 문제. 대한 징계 문제. 예. 이번 4.3 보궐선거에 지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밀어놨다라는 분석들이 많았는데 끝나고 나면 당연히 또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일단 제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 5.18 이 망언에 대해서는 저는 철저하게 징계를 해야 된다는 게 제 개인 생각입니다. 예. 그는 한국당이 우리 국가적 차원에서도 우리 민족 차원에서도 이거를 제대로 5.18에 대해서는 일종의 민주화 운동으로 역대 정권에서 규정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확실하게 이거를 정리를 그래도 우리나라 제1야당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넘어가서 이 부분의 이 성격 자체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는 서로 이의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한국당이 과연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의 여지가 있는데 예. 한국당에서는 이거를 좀 징계를 완화하거나 제대로 하지 않고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하는 흔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한국당이 제대로
본인들에게도 제대로 살고 다음에 총선과 대선에서 또 논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이번에 4.3 재보선이 최소한 끝난 뒤에는 빠른 시일 내에 이거에 대해서 연루된 의원 3명에 대해서 철저한 징계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룡 인지대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